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5시간이나 걸려서 온 손님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한 번 안 차려주고 삼시세끼 다 배달 음식만 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왜 어머님 밥을 차려드려야 해요? 어머님을 굶긴 것도 아니고 몇 끼마다 음식 시켜드렸잖아요. 난 내 가족이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이잖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정성껏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니? 아니요. 친정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 제가 차려드리죠. 그럼 나는 가족도 아니란 소리야.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구닥다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결혼식도 반반? 집도 반반 칼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너희가 우리 집에 오면 삼시세끼 정성껏 차려주고 손님처럼 대접해줬는데, 근데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닌데요. 암튼 저는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신경 쓸게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나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최순덕 할머님이십니다. 현재 부산에서 살고 계신 최 씨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걸 극도로 꺼리고 모든 걸 품어주려 했죠. 특히 아들을 키우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 씨 할머니의 고향은 원래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향이 부산이었기에 결혼 후 자연스레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죠. 국밥집에서 식당 일도 하고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힘겹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 모든 게 아들 영훈이를 위해서였죠. 여보,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씨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들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 할 텐데.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아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며 서울에 정착했죠. 부모 마음에는 아들이 멀리 있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어머, 정말? 어떤 아가씨니? 네, 회사 동료예요. 현지라고 참 똑부러진 친구예요. 최 씨 할머님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늘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아이일지. 더구나 서울과 부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첫 상견례를 어디서 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뜻이라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지가 그러는데 서울에 좋은 식당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최 씨 할머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긍하셨죠.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기 힘들 텐데. 그렇게 서울 논현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현지의 첫인상은 요즘 아이들답게 당돌했죠.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태도, 하지만 살짝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놀라운 일은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오늘 60만 원 나왔네요. 저희 반씩 내요.
며느리가 갑자기 던진 이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물론 이런 자리에 누가 꼭 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다 내도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부산에서 5시간이나 걸려 올라온 예비 시부모를 본인이 사는 서울로 부르고는 식사비를 반반 내자고 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순간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 좋은 날이니까. 최 씨 할머님은 애써 미소 지으며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여자도 사회생활하는데 남자만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최 할머님은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뭐 장사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반반을 따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꼭 모든 걸 반반으로 칼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그런 며느리 없다, 부담 안 되고 좋지 뭐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최 씨 할머님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며느리 쪽에서 반씩 해오겠다고 하면 우리야 좋지. 거기다 아들도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근데 이상하게 찝찝한 느낌이 드네. 그렇게 며느리의 뜻대로 반반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결혼 비용을 칼같이 반씩 내자고 한 이유가 혹시 시댁에서 결혼할 때 며느리가 해온 게 없다고 시집살이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닐까. 오히려 그런 노파심에 더 열심히 며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면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골라보내고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 보냈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늘 친정에 가 있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에도 제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친정에 가야 해서요. 매번 아들만 혼자 내려왔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댁이 멀기도 하고 사는 게 바쁘면 못 챙기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한 번도 안 오는 건 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해준 만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했죠. 요즘 시대는 이런가 보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최 씨 할머니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최 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굳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받은 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최 씨 할머니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성격 탓이었죠. 그래도 내 아들의 마누라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언젠가는. 최 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계속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이면 값비싼 선물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이런다고 며느리가 알아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였죠. 며느리는 평소 반반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일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평소보다 선물이 적으면 서운해하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보내주신 백화점 상품권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 가능할까요? 시댁에서 내려오는 용돈이며 선물이며 명절 때마다 아들 편으로 보내는 정성스러운 음식들. 최 씨 할머니가 보내준 것들은 다 받으면서도 정작 며느리는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반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마음을 굳이 입 밖에 내고 따지기엔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1년에 몇 번씩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은 유명 관광지가 많은 도시였고 아들 부부가 내려올 때마다 꼭 여행 겸 내려왔습니다. 얼핏 들으면 반가운 소식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죠. 그래도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좋지 않냐. 하지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부산에 오면 기본 2박 3일은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에 오면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면 손님처럼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얻어먹고 쉬고 놀고 밤에는 술까지 마셨습니다. 마치 호텔처럼 집을 사용했죠. 더 놀라운 건 며느리는 70이 다 된 시아버지를 운전기사처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데리러 와주세요. 너희가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아니에요. 아버님 더 빨리 뵙고 싶어서 그렇죠. 짐도 많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어머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했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는 설거지 한 번 돕지 않고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놀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와서는 또 저녁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식이니 이제는 아들 부부가 내려온다고 하면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한 번도 아들 신혼집에 가본 적이 없죠? 그동안 아들 부부는 수시로 부산에 내려와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시부모는 한 번도 서울 집에 초대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최 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훈아, 너희는 왜 한 번도 우리 보고 집에 오라고 한 적이 없니? 전화기 너머로 흐르는 어색한 침묵. 아, 그게? 결국 최 씨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영이 수영 고모네 딸, 알지? 걔가 서울에서 결혼한대.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5시간은 걸리니까 가는 김에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안 될까? 너희도 부산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잖아. 아들은 곤란한 내색을 하더니 잠깐 얘기해보고 연락 줄게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와도 되긴 한다네요. 최 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남편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 씨 할머니는 혼자 5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집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직원의 추천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샀고 과일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기대와는 달리 차가운 태도로 맞았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며느리는 우선 거실에 앉아 계시라며 안내했고 식사 안 하셨죠? 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서 처음 대접받는 식사구나. 최 씨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으나 그 설렘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휴대폰에서 띵동 하는 알림음이 울렸고 며느리는 현관으로 가서 배달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응? 그게 뭐니? 아, 이거 떡볶이랑 치킨이에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시켜놨어요. 최 씨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집에서 손수 차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늘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오실 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최 씨 할머니에게는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히라도 차린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빴었어요. 음식이 너무 맵고 짜서 잘 안 넘어가네. 아, 처음 드셔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머니. 최 씨 할머니는 한숨을 삼키며 며느리가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까처럼 너무 자극적인 건 싫구나. 아, 진작 말씀해 주시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씨 할머니는 그래, 저녁만큼은 뭔가 직접 해주려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저녁도 역시 배달이었습니다. 이번엔 설렁탕과 국밥이 배달되어 왔죠. 어머니, 제가 특별히 싱겁게 해달라고 했어요. 식사하세요. 배달된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국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비닐 포장만 뜯어 일회용 수저를 건넸습니다. 너희는 맨날 배달시켜 먹니? 그래도 현지 너는 전업주부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때때마다 다르죠. 요즘은 배달도 자주 시켜 먹어요. 예전처럼 다 차려 먹진 않죠? 때때마다 다르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는 5시간 넘게 걸려서 아들의 집에 처음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 대접인가? 저녁 식사 후 최 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소? 아들 며느리가 잘 챙겨줘요. 최 씨 할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 부부 오면 대접하지 말자고.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먼. 그리고 며느리한테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괜히 더 이상 챙겨주지 마. 최 씨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씨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실에선 며느리가 아들을 배웅해주는 소리가 들려왔죠. 설마 아침까지 배달은 아니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뭐 드실래요? 최 씨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먹자.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말했죠. 근데 집에 반찬이 없어요. 그냥 배달시킬까요?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사람의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잠깐! 현지야, 이리 좀 와봐라. 최 씨 할머니는 부엌 한켠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5시간이나 걸려서 온 손님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삼시세끼 다 배달 음식만 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을 굶긴 것도 아니고 몇 끼마다 음식 시켜드렸잖아요. 뭐라고? 최 씨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도 뭐가 잘못됐냐고 되묻는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가족이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이잖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정성껏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니? 이 말에 며느리가 대뜸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친정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제가 차려드리죠. 뭐? 그럼 시어미는 가족도 아니란 소리야. 나도 챙겨줘야지.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구닥다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거예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결혼식도 반반, 집도 반반 칼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최 씨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너희가 우리 집에 오면 삼시세끼 정성껏 차려줬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암튼 저는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신경 쓸게요. 시댁은 남편한테 챙겨달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최 씨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아침도 안 드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받고 너희 집에서는 밥 먹기 싫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최 씨 할머니는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엄마, 그건 현지가 좀 너무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그래요. 며느리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 말 다 듣고도 그 소리가 나와? 아내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렸잖아요. 영훈아, 엄마, 옛날처럼 며느리더러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순간 최 씨 할머니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최 씨 할머니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이런 경우 없는 것들, 내 이것들을 그냥.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최 씨 할머니는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기다려보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보여줄 거예요. 남편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되자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내려가려고요. 최 씨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 때문에 삐치셨어요? 죄송해요. 근데 엄마도 아내랑 그만 화해하세요. 저도 사이에 껴서 힘들어요. 최 씨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부산에 늦은 밤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씨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렸지만 끝까지 받지 않으셨죠. 아들 부부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미 부산엔 도착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부산에 오면 시댁에서 지내는 걸 당연시 여겼기에 연락을 안 받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직접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한참 동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장난치지 말고 문 열어주세요. 우리 짐도 무거운데, 참. 아들은 씩씩거리며 최 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최 씨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머, 너희 왔니? 근데 우리 집엔 왜 왔어? 엄마,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부산에 놀러 왔죠? 그렇구나. 재밌게 놀다 가렴. 참, 요즘 성수기라 방도 없었을 텐데 숙소는 잡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방 없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실례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반반 결혼해서 시어머니 밥 한 끼도 못 차려주겠다며? 이제 우리도 공평하게 하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그동안 부산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너희가 아버지한테 운전기사 시키고 삼시세끼 얻어먹고 숙박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번 서울 갔다고 그런 취급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아?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제가 좀 심했어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이 밤에 저희는 어디 가서 자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성수기라 숙소도 없단 말이에요. 글쎄다. 정 안 되면 찜질방이라도 가던가?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숙소라도 미리 잡았을 텐데, 어머님 저희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최 씨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와도 된다고 한 적도 없어. 너희가 허락도 없이 들이닥친 거잖아. 엄마, 아빠, 제발요. 너희도 우리한테 그랬잖아. 저녁 늦게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올 거면 돈이라도 내던가. 며칠씩 자면서 청소도 하고, 제때 식사도 내주고, 운전까지 하니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래나? 됐어요. 저희 돌아갈래요. 결국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단단히 삐져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짐을 끌고 터미널로 향하는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은 최 씨 부부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다 후련한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좀 심했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었어.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선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연락할 때는 부탁이나 요구뿐이었으니 차라리 연락이 없는 게 나았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 현지예요. 평소와 다른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너무 죄송한데 어머님께 정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쓴 돈이 있는데 뭐라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 몰래 뒤에서 생활비를 빼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 돈으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최 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영훈이는 돈 문제에 예민한 편이었고 만약 이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면 이혼까지 당할 만한 상황이었죠.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시댁을 무시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진짜.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내 말대로라면 시댁은 남인데 너희 친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님, 제발요. 최 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못 준다. 어머님, 너무 매정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며느리랑 기싸움 하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나는 내가 우리한테 한 것 똑같이 한 것뿐이야. 너가 알아서 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최 씨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을까? 며느리가 아들 몰래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린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영훈아,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고민 끝에 최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죠. 최 씨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내 몫이야. 우린 너희 일에 관여 안 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고 하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쏘가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끝내자. 이제 널 못 믿겠어.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결국 며느리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철저히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아들의 집에 친정 부모까지 찾아와 애원했다고 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게. 이번에 잃은 돈은 친정에서 책임지고 다 갚을 테니. 하지만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영훈이는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최 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동해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돼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안다면 됐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아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더 잘할게요. 최 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며느리와 사돈들의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이혼을 막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헌신적인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자식이 아닌 부부로서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부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둔 그들만의 삶을 이제는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야?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선 우리 세 식구만 같이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네요.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너희 줬는데. 돈은 새 집 전세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월세방이 더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이은희 씨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작은 골목,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은희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곳에서 세월의 흐름을 가위 소리로 새겨왔습니다. 아유, 내 머리는 은희 언니한테만 맡긴다니까. 단골 손님의 칭찬에 이 씨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건넸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이는 세월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가위 하나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그녀의 손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대성을 혼자 어떻게 키우냐는 걱정이 컸죠. 남편의 끊임없는 폭언과 외도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지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할 텐데. 남편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차라리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낫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씨는 가위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용실을 닫는 날이 거의 없었죠. 명절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대성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죠. 엄마, 나 이제 취직했어. 이제 엄마가 좀 쉬세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 이 씨는 비로소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희야, 아들 장가 보내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친구들의 말에 이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한편 결혼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아들 부부를 볼 때마다 이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이 씨는 수십 년간 운영해온 미용실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미용실 정리하고 어디 가려고? 단골 손님들의 아쉬운 목소리에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40년이면 충분히 일했잖아요. 미용실 권리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 이 씨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소진이도 일하느라 아이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것과 지금도 월세살이를 하는 것 등이 마음에 걸렸죠. 손주도 돌볼 수 있고 혼자 사는 적적함도 달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괜찮아, 소진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구나. 하준이도 할머니랑 많이 놀면 좋잖아.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죠.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이 씨의 마음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낮 시간만 돌봐주던 손주가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씨의 손에 맡겨졌죠. 며느리의 카페가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하준이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부탁드려요. 알았어, 소진아.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된 이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했죠. 은희야,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쉬엄쉬엄 해. 그래? 나는 괜찮은데 조금 피곤한가 보다. 친구 순이가 걱정스레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와 집안일을 돌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위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죠.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아들내미 다 컸는데 뭐하러 그렇게 희생해? 친구 순희 씨의 직설적인 충고에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손주는 내 핏줄인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나도 내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밀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씨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죠. 식사 시간에 이 씨가 차려주는 밥상을 별다른 인사 없이 받아먹고 어머니, 저희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라며 손주를 맡기고 둘만 나가는 시간이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노력해서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할게. 대체 언제요? 이대로면 하준이도 크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냥 어머니 집을 팔아서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며느리가 멋대로 자신의 집을 팔자는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어차피 어머니 집은 나중에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같이 이사 가면 어떨까요? 하준이도 크고 우리 식구 공간도 더 필요하고요. 이 씨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지만 차마 얼굴에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을 판다고 여긴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거잖니.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집 팔면 더 좋고 큰 집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이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씨는 아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엄마 돈은 새집 계약금으로 쓰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며 매매 대금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 씨는 곧 안심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자신의 짐도 챙기고 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이 씨는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아들 부부를 보며 더욱 안심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은 방도 3개예요. 좋죠? 그래, 좋구나. 내 방은 어디야? 아, 안방 바로 옆방이요. 햇빛도 잘 들어서 좋을 거예요. 어차피 노후를 위한 집이었으니 아들네와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하며 이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았죠. 그리고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난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날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이사 시작할 테니까 검진 마치고 오세요. 아유, 깜빡했네. 그래, 너희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검진 끝나고 바로 갈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죠. 그래서 짐박스 몇 개만 미리 정리해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은희 씨,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혈압이 좀 높아졌네요. 의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주 보느라 좀 그렇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아들 부부가 어딨어요. 검진을 마치고 이 씨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새 집에 가서 정리할 것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죠.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몇 달간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좋을 것 같대요.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집을 팔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 씨는 생각해냈습니다.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줬는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돈은 새 집 계약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좀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엄마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끊을 것처럼 서두르는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소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속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월세방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더 이상 통화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소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물건은 다 챙겨 넣어놨어요. 넓은 집보다는 작은 월세방이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뻔뻔한 메시지에 이 씨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아들과 며느리가 나만 쏙 빼고 이사를 갈 수 있지? 자신을 버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 씨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이 씨의 상황을 듣자마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은희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미안해, 순이야. 무슨 소리야? 어서 와. 며느리도 아들내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이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손주를 위해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니? 그것도 미리 말도 없이. 순이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씨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화를 냈죠. 하지만 이 씨는 순이의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순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과 부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아이고, 다리야. 날이 갈수록 이 씨의 몸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의 생활, 심적 충격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르는 무릎 통증.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시간은 이 씨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집계약서, 미용실 권리금 이체 내역. 모든 것을 정리하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생활이라니? 지금이라도 전부 돌려받아야 해. 낡은 탁자 위에는 평생 모아온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매일 조금씩 자료를 모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새 단단한 결심을 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우리 조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한번 상담받아 볼래? 정말 그럼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이 씨는 순이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조카 민주는 친절하게 이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 씨는 그동안 정리해온 서류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손주 양육과 관련된 증거들까지. 이은희님,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상속하셨기에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대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성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집 한 돈 돌려주고 사과해다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준 걸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대성아, 내가 언제 그 돈을 너한테 줬니?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살던 집을 판 거잖아.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번에 약속한 대로 저희가 월세도 드릴게요. 아들의 뻔뻔한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각오해.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내용 증명도 보내주시고요. 일주일 후 아들 대성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집 매매 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며느리의 카페 주변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다들 알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도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예요. 대성아, 내가 언제 거짓말이라도 했니? 엄마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만하실 건데요? 내 돈 돌려주면 그만할게. 이틀 후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희님, 아드님께서 일부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자꾸 그러라고 해서. 며느리 탓하지 마라. 내 책임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럴 맘 싹 사라졌어. 하지만 엄마,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우리도 후회했어요. 엄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는 너희를 못 믿겠다. 그 집, 엄마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야. 내 인생 40년을 바친 돈으로 산 집이란다.
그런데 너희는 단 한순간에 그걸 빼앗으려고 했잖니. 손주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대화가 끝나고 이 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희야, 돈도 돌려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 순이의 물음에 이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위를 쥐었던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 씨는 우연히 오래전 미용실에서 함께 일했던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미용실은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 몇 년 전에 정리했어. 너는 잘 지내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미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 우리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소소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씨는 미영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그렇게 이 씨는 손을 놓았던 미용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미영의 단골 손님 몇 명만 상대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미용사분 계신가요? SNS에서 봤는데 파마 한번 받고 싶어서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 손님이 이 씨가 손님 머리를 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고 그것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씨는 할머니 미용사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언니 영상이 3만 좋아요를 받았어요. 미영이 흥분해서 보여주는 화면에는 이 씨가 파마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댓글에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엔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20대, 30대 젊은 여자들이 일부러 이 씨에게 머리를 맡기러 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도 다 할머니한테 머리하고 싶다고 해요. 젊은 손님들의 열렬한 지지에 이 씨는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봉사는 이 씨에게 또 다른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 복지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복지센터 관계자의 제안에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강좌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이 몰려와 이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강좌를 듣던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했고, 그리고 얼마 전엔 그렇게 키운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제가 평생 손에 쥐었던 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손에 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가위가 있을 거예요. 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집 판 돈을 모두 이 씨에게 상환한 후 그들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며느리의 카페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초청 제안을 받으며 귀가하는 길,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무려 반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대성이. 아들은 만나자는 간절한 요청을 했고, 이 씨는 다음 날 미용실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진 채 피곤함이 역력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피곤함과 짜증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도 알바를 하고 손주 하준이를 돌볼 여력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요. 하준이도 할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일에 낮 시간만 하준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물론 용돈도 드릴게요. 며느리 말에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무슨 미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하준이나 돌봐주세요. 며느리는 은근히 이 씨의 일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아들 부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니? 내 집 팔아먹고 날 내쫓고 이제 와서 손주 봐달라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그러세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저희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싫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이제 너희한테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려고 해.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다.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낙담한 채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이 씨의 사연과 새로운 도전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40년 경력 할머니 미용사, 인생 2막을 열다. 기사가 나간 후 한 지역단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혜 님을 저희 6070 성공 사례 발표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실 거예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간 가위를 든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이 씨는 손주 하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할머니가 잘라준 머리가 제일 좋다고 말했을 때, 이 씨는 그래,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잃고 고시원에서 지냈던 암흑 같은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일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이 씨의 의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가위를 들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